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와요. 두 번째 케이스, 어떤 학생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여학생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겁니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따라 느낌이 좋았던 모양이죠. 느낌이 좋아서 한 4-5시간 정도를 주구장창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꼬고 4-5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반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경우의 수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이 좀 뒤로 돌아가고 왼쪽은 앞으로 좀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척추는 오른쪽으로 좀 휘고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잠깐 동안 휘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로 4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근육에 불균형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 학생이 푹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요즘은 측만증 검사를 꽤 자주 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필이면 이날 측만증 엑스레이를 찍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학생도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올까요? 아니면 없는 걸로 나올까요? 이 학생도 이쁘게 할게요.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기능적 측만증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허리 통증이 첫 번째 케이스죠. 허리 통증이 있었던 환자분이 통증을 제거를 해줬어요. 관절을 가동을 시켜주시건 아니면 코어를 잡아주시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 해서 통증을 제거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통증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몸을 사이드 뱅잉, 칩불시키지 않겠죠. 이분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통증만 없다면. 두 번째 케이스. 이 학생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다니다가 여러분이든 아니면 어떤 우연에 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애가 장난치려고 배를 이렇게 만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기도 모르게 배에다 힘을 주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부가 팽창이 되면서 브레이스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몸에 정렬이 어느 정도 맞아지겠죠.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체형 교정을 잠깐 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밀고 몸 앞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밀어서 배 아래쪽에 힘 살짝 들어가는 느낌 들지? 자, 이러고 나서 사진 찍어봐. 이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학생도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가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좀 비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능적 측만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방에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기능적 측만증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줬을 때 통증을 낫게 만들어주건 약간의 자세 교정을 하건 이런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효과를 보이는 거. 얘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만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런 걸 펑셔널 스콜리오시스, 기능적 측만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입니다. 잠깐 어려운 말 조금만 할게요. 이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이라는 거는 얘가 기능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구조가 변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뭘까요? 당연히 척추뼈입니다. 척추뼈와 관절이에요. 기능적으로 이렇게 막 변형이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원래는 뼈가 없는데 뼈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원래는 관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절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뼈가 돼버렸어. 골이화 돼버렸어. 그래서 골화라고 부르고요. 이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능동적인 변화로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적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골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시피케이션. 돌아가 되버렸다. 사실 단기간에 구조적 측만증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측만증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성장기에 측만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점점 빠셔야 되고 그 이유가 뭐다? 이미 구조적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이미 오시피케이션 돌아가 돼버렸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구조적 측만증도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뉴로머스쿨라 스콜리오시스나 컨젠셔널 스콜리오시스는 저희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먼저 뉴로머스쿨라 스콜리오시스. 근신경계 문제 때문에 발생한 측만증 같은 경우는요. 근신경계 문제가 있어서 측만증이 생긴 거니까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하세요. 또 비슷한 이유가 컨젠셔널,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측만증이죠. 이 두 그룹에 있는 환자분들은 측만증의 교정보다는 사실 일상생활 동작을 만들어주는데 더욱 많이 치중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을 제가 2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들한테 어떤 교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했습니다. 앉아서 일어나고 스스로 걷게 만드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후에 교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오신 상황이었어서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분들을 만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 이디오패딕 스콜리오시스,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이 특발성 측만증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적 측만증은 특발성 측만증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디오패딕 스콜리오시스, 특발성 측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특발성 측만증. 여러분이 만약에 의학 쪽에 계시지 않다면, 그러니까 병원업에 계시지 않다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 것도 같아요. 특발성. 근데 너무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특발성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특수하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수하게 발생했다. 뭔가 굉장히 스페셜한 건가? 아니요.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몰라요입니다. 특발성이라는 건 원인을 모릅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특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현대의학은 가기 참 멉니다. 그래서 이 특발성 측만증도 원인을 모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만증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건 특발성이고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 연구를 중단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원인을 명확하게 모를 때 연구자들이 집중하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완벽한 이론은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약 25,000명 정도의 환자를 분석해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요. 이디오패딕 스콜리오시스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일단 이디오패딕 특발성 원인을 몰라. 하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측만증이 있으면 이렇게 각도를 재게 되죠. 이 각도를 재게 되는 걸 우리가 콥스 앵글이라고 불러요. 이 콥스의 앵글의 각도가 이 만곡이 10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너는 측만증 문제가 있어. 근데 원인을 명확히 모르니까 특발성 측만증이야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10도 이하는 질환으로 보지는 않아요. 10도 이상 되면 질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측만증의 약 80%를 특발성 측만증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측만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모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구조적 측만증이라 함은 특발성 측만증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90%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덜리스트 이거는 이제 청소년기라는 단어죠. 청소년기에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데 약 4배 정도 많습니다. 조금 자세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4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아 남자도 그럼 책망증이 안 생기나 보다. 아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도 책망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각도가 한 20도 이상이거든요. 20도 이상 만곡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 여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